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독해원리 33책은 원래 수능으로 쓰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앞에 독해원리 33에 해당되는 앞에 부분을 읽으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원리들에 대한 종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혹시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렸던 내용들, 알려드렸던 원리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서 여기 앞에다 딱 펴고 내가 특정 타깃추를 보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지문들을 봤을 때 만약에 내가 틀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원리들 중에서 뭔가 체화가 덜 돼서 틀린 게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고 관련된 부분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원리를 체화하도록 반복적으로 이 책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보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하면 여기 페이지 펴서 여기 읽고 거기다 기록을 자꾸 해두세요. 내가 이 원리가 안 보여서 모의고사가 틀렸다든지 타깃출에서도 그 문장을 못 찾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어쨌든 내가 원리들을 체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적으로 했을 때 더 빨리 체화가 되니까 그거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원리 33책 받아가시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독해원리 100문책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책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내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 책은 이 책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 특강을 할 겁니다. 100문 특강을 할게요. 무료로 할 거니까 그때 오셔서 이 활용법은 그때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독해력이 약하다 그러면 앞에 지문들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앞에 지문과 뒤에 있는 지문을 동시에 나가서 50번대 이후의 지문도 어려운 지문들을 좀 동시에 나가서 독해력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지문을 살펴봤고 하나만 더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라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우리가 이 키워드를 볼 때 내면적 지성성이라고 되어 있으면 적이나 뭐뭐뭐의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뒤에 부분을 수식해 주는 거잖아요. 관형어를 만드는 그런 전미사나 관형격 조사니까 그러면 얘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의미상으로 봤을 땐 지성성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지문에서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속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정보가 이거니까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봐주실게요. 지금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지금 보면 아까 두 가지였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하나의 하위 범주로 포괄하는 거. 그 다음에 대립관계로 보이는 거.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 게 맞아요. 궁극적으로 했으니까 왜 대립관계를 보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맞는데 출제자는 대립보다는 호환관계나 공통점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걸 봤을 때도 얘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그 생각을 한 친구들이라면 여기에서부터 이게 매력적이었던 거고 이 지문에서 공통점이나 하위 범주로 포괄한다는 문장을 보는 순간에 그때 가서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출제자가 선호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동일한 문장을 봤을 때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걸 잘 기억했다가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면적 지성성은 2번을 얘기해주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내면성은 1번을 설명해주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출제자가 선호하는 정보는 1번이니까 내면성이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문제 1번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정답이 아까 잘못 표기됐다고 제가 여기다 써드리긴 했는데 지금 여기에 하단에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낭만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이 묶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 문제 1번은 틀린 거죠. 낭만주의와 기독교가 같다는 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선택지 동의어이다 틀린 선택지입니다. 자, 2번 선택지 잠시 한번 볼게요. 기독교는 낭만적인 것에 속한다. 거기서부터 이미 매력적인 거예요. 그쵸? 하위 범주에 포괄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2번 선택지가 왜 정답인지에 대한 의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낭만적인 것에 속한다. 요 문장 구조예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정신적 작동 방식의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아까 봤었던 내면성과 연결되는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피셋의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깊게 들어간 거거든요. 리트에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리트를 준비하시는 친구들이라면 정신적 작동 방식의 그 측면에서 그러한지 그 문장에 다시 한번 가서 연결해서 매칭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피셋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2번 선택지를 볼 때 어디까지만 볼 수 있으면 되냐면 아 그래서 얘가 매력적인 정보구나. 기독교가 낭만적인 것에 속한다. 라는 그 하위 범주에 포괄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결국에 정답을 만들었네? 까지의 그 출제자의 의도까지만 쫓아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서 왜 그게 정신적 작동 방식의 측면인지를 고민을 너무 깊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험이라면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의 매력적인 원인 그리고 문장 구조를 봤을 때도 문장 독해를 잘못하는 친구는 여길 딱 끊고 기독교가 정신적 작동 방식 측면에서 하면 여기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크게 읽게 되면 얘가 얘구나. 이거를 우선적으로 보고 하위 범주로 포괄한다라는 내용. 1번, 2번 중에 1번과 관련된 내용이네. 라는 거를 먼저 인지하는 게 피셋에 맞는 방향입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매력적이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고민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막 읽고 얘가 무슨 내용이지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엄청나게 꼬이게 돼요. 사고가. 순간적으로 엄청 덜컹하고 왜냐하면 정신적 작동 방식의 측면이라는 단어를 내가 못 봤거든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게 매력적이다라는 선택지라는 걸 알고 매력적인 정보와 관련된 선택지라는 걸 알고 이걸 보면 얘가 연결 가능한지만 확인하게 돼요. 시험장에서. 충돌돼서 양립 불가능하지 않고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선택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떤 감각으로 선택지를 판단하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엔 이 단어들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1차적으로 피셋이 선호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에 정답일 거야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깔려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힘주어서 읽었던 그 문장으로 다시 가서 정신적 작동 측면이 아닌지 그러니까 정말 맞는지가 아니라 가까운지 연결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똑같네라는 걸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어요. 언어는. 그러니까 이게 같네라고 보면 답이 안 내려져요. 판단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결 가능한지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 가능한지. 그렇게. 그래서 문제 1번은 2번 선택지가 매력적인 정보를 가지고 만든 선택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피셋에 맞는 방식이고요. 문제 2번은 왜 하필 답이 되는 선택지가 주체의 정신적 내면성을 가지고 답을 만들었는지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맨 앞에 있는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맨 앞에 있는 지문. 선생님 이거 다 하실 건가요? 다 못할 거예요. 다 못할 거고 이 지문에서 포인트들을 잡아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가셔서
적용해보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지문 이제 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을 봤으니까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저는 이 지문이 필셋에 가장 많이 연결되는 지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험 독해적으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처음 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내가 문제 3개를 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2번에다가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필셋에 맞는 가장 유사한 문제는 문제 2번입니다. 2번에다가 별표를 쳐주시고 2번만 풀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지문 읽고 문제 2번만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2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지문 시간 드렸는데 아직 답을 못 냈다 라고 한다면 찍더라도 한번 답을 내보세요. 찍더라도 왠지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지문의 내용에 근거하면 이런 키워드가 혹은 이런 내용들이 매력적이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과학 지문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과학 지문일수록 훨씬 더 정형적인 틀이 많이 있어요. 지문도 쓰는 방식이 굉장히 정형적이고요. 선택지도 원리들이 굉장히 지극히 한정적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문 왜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저의 의도. 이제 날 아니까. 나를 조금만 더 알아줘. 내가 왜 이 지문을 선택했을까요? 무슨 원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질문이 너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질문을 바꿔서.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는 뭘 것 같아요? 순서? 우리 친구, 내 친구. 뭘 것 같아요? 선택지의 원리, 피셋이 원하는, 좋아하는? 모르겠어요. 진짜? 뭔 것 같아요? 그렇지, 범주와 속성에 대한 연결이겠죠. 근데 범주라고 했는데 하는 친구도 있고 범주가 어딨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그 생각을 못했는지를 찾아가면 됩니다. 지문의 내용이 압도가 되면 뭐가 안 보이냐면 거시적인 틀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제가 스텝 1 강의를 얼마 전에 종강을 했는데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드렸거든요. 거시적인 접근이 있고 미시적인 접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거시적이었다가 미시적이었다가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지만 거시적인 접근이라는 건 소재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지문 전체의 구조나 흐름을 장악하는 것, 그게 이제 거시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답이랑 연결되진 않아요. 이걸 안다고 해서 답을 맞출 수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모르면 이거를 파악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되고 비효율적인 독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구조가 뭘 결정짓냐면 선지 원리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특히 추론적 독해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선택지를 예측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택지를 예측하는 게 꼭 특정 문장을 보면서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틀을 가지고 이 지문은 이런 선택지가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와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지 예측 독해도 더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구조를 잘 파악했다면 뭘 할 수 있었어야 되냐면 단락간 연결이 매끄러웠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문 되게 불친절하게 썼죠. 단락간의 정보가 연결되는 듯한데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불편하면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단락간 연결하는 게 포인트구나. 단락간에 연결을 하는 게 답이 되는 선택지와 관련이 있구나. 이게 출제자의 의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올해 제일 어려웠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너무 어렵진 않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이 틀려가지고 온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지문은 되게 쉬운데 틀려갖고 온 문제들의 대부분이
명시화되지 않은 진술을 끌어내는 독해. 이게 추론적 독해의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다 틀려갖고 왔더라고요. 최근 기출, 올해 거를 보면. 그래서 명시화되지 않은 것, 즉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읽었을 때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그 느낌을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아, 여기는 설명 안 해줬고 친절하게 연결을 안 해줬으니까 연결하라는 거구나. 이 연결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불편한 게 땡이거든요. 불편하는 무슨 얘기야? 뭐라는 거야? 이러고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잘 읽은 친구들이라면 이 단락 간의 연결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내가 이 글이 어려웠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우리 시험이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지금은 조금 쉬워진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계속 쉬워지진 않아요. 쉬워졌다가 어려워졌다가 이 기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져도 점점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과거 기출문제 살펴보면 단락 간의 연결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보이는 그런 글들이 꽤나 있습니다. 정보가 많은 글들, 과학지문, 추론형 지문들. 그게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선택지와 연결된다는 거고요. 거시적인 접근이 된 상태에서 이제 미시적 접근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낭만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첫 단락 마지막에 두 가지로 나눠줬죠. 포함관계이다. 그 다음에 대입이다. 그거를 향해서 핵심을 찾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어떻죠? 첫 단락 마지막에 두 개로 쪼개졌죠. 그거 봤어요? 복제이거나 분화이거나 두 개로 쪼개졌어요. 아까 완전 다른 글 같지만 동일한 글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무슨 의도예요? 라고 질문한 게 그거였거든요. 첫 번째. 선생님 아까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단락이.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제 질문이었었는데 자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걸 보면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요. 질문을 보면 그 친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일단 이 문장을 봤을 때 아까랑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되어가고 계신 거예요. 보면 복제하거나 분화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정보 얘기하겠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는 포함관계가 더 중요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복제랑 분화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자, 손 들어볼게요. 1번 복제, 2번 분화. 오케이, 분화가 맞아요. 이제 많으니까 좀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밑줄도 그냥 친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없다고 해도 이 밑줄을 괜히 쳤을까요? 출제자가. 기억 괜히 줬을까요? 만약에 이 기억이 1로 이동하잖아요. 1로? 그럼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없다고 칩시다. 이런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출제자가 특히나 원래 평소에 선호하는 정보가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복제나 분화 가지고는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뒤에 뺀 거. 뒤에 뺀 게 결과적으로는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배치의 순서에 따라서 출제자 혹은 이 지문을 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제도 나올 거고 분화도 나올 거지만 출제자가 더 선호하는 정보는 이거일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분화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고 이 생각을 지문을 읽으시면서 유지하되 언제 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돼요? 마지막 단락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한번 정말 분화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분화로 끝난다. 그러면 이 지문은 정말로 요거를 강조하는 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은 혹은 예측은 틀릴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사고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지. 지문을 읽으면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해서 이 사고를 유지하면서 정말 내가 예측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시는 과정.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이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문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거시적인 것만 먼저 생각하지 않고 미시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거시적인 걸 자꾸 무시하고 미시적인 것만 생각했을 때 이 지문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내가 독해력이 부족할수록 거시적인 것을 먼저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미시적인 거를 잘 보려고 하면 끝이 없거든요. 글이라는 것은. 그리고 미시적인 걸 완벽하게 봐야지만 여러분들 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시적인 것의 완벽도를 가하려고 너무 애쓰시지 마시고 거시적인 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시적인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오래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미시적인 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내가 완벽한 이해, 완벽한 문장의 처리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 끝이 없고 공부가 안 끝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 단락 안에서도 무엇을 향해 정보가 가느냐, 무엇을 강조하느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가 궁금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미시적으로 잘못 빠져 있으면 머릿속으로 이거 정보를 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미지화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글을 읽을 때 자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이 해마다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문학의 경우엔 여러분들 문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학의 경우에 특히 시를 볼 때는 이미지화하면서 글을 읽는 게 맞아요. 결국 이미지를 압축적 시어를 통해서 문학으로 만든 게 시니까. 근데 비문학 지문은 이거를 다 모든 정보를 다 이미지화하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지화해야만 하는 정보들이 따로 있다. 근데 만약에 이미지화해야 된다면 취재자는요. 너무 친절하게 뭘 줘요? 시각 자료를 줘요. 그럼 만약에 시각 자료를 주지 않는 피셋 지문이라면 어떻게 해도 된다? 안 그려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험에 왜 옛날 막 광화문 뭐 있었고 뭐 이렇게 막 사거리 막 시전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북서쪽이고 어쩌고 막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거에도 항상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이거 할 때 그림 그려도 되나요? 두 가지 다 가능은 해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라고 하면 이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예요. 왜냐? 이게 필요했다면 줬을 거라니까요. 필요하면 반드시 줍니다. 시각 자료를 주고 얘네들이라는 게 우리예요. 이제 얘네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각 자료 없으면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각 자료를 준다고요. 근데 토론을 할 때 이거 없어도 되잖아. 머릿속으로 할 수 있지. 그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은 시각 자료 안 줘도 되네.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네. 그러면 시각 자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는 없어도 풀 수 있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 거고 우리는 그걸 향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선생님 저는 막 죽어도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라든지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하지만 연습할 때부터는 그림 그리면 안 돼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연습할 때부터 이거를 해야지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에 의존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럼 실력이 안 늡니다. 생각하는 힘이 안 늘고 머릿속으로 최대한 내가 이거를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든 아니면 그림을 최소화해서 이 정보를 처리하는 연습을 해줘야지만 느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만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도구로 문제를 접근하는데 나는 얘한테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자료가 필요하면 반드시 주고, 만약 그렇지 않은데 정보가 뭔가 방향이나 여러분들이 막 그림을 그리게끔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모재중을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중요한 방향성은 분명히 있고, 여기 안에서도 중요한 방향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굳이 모두 다 그렇게 체크하지 않아도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역사 지문에서도 뭐 엄청 러시아 뭐 연애도 막 나오고 뭐 북상하고 뭐 북하고 난리가 난다고 해도 중요한 방향성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처리를 안 했으니까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 기출을 보셨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처리하는 게 의도였구나.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풀 수 있구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안 한다. 안 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나 시험 전날까지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전날까진. 시험장에서는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때 가서 쓰면 돼요. 그때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게 맞는 거고, 그림을 그려서든 뭐 표를 그려서든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 푸시면 돼요. 그날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림 그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고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때 가서도 어떻게든 하니까 머릿속으로 자꾸 해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 용어. 여기에서 용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기억나는 용어들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용어. 있어요? 용어. 이것도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특강이니까 나의 성향, 습관 이런 거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여기 안에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성체장 줄기세포, WNT, 아니면 뭐 판네스 세포, 이런 단어들이 지금 제가 그 얘기했을 때 뭐 익숙해? 이러면 읽으실 때도 이 용어를 남들보다 한번 깊숙하게 들어갔다 나온 거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 것도 갖고 찾으라면 찾을 수 있는데 어딨지 하시면 글을 읽을 때 습관 자체가 너무 나한테는 버거운 정보니까 애초에 머리에 안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학 지문이나 역사 지문이 어려운 분들은 보통 정말 그 정보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정보에서 쓰는 용어들 있죠. 이 용어들이 나한테 낯설었을 때 남들보다 타격감이 더 큰 스타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용어들이 막 되게 나왔을 때 그 용어, 제가 아까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편은 제가 좀 싫어하는 성향인데 저랑 되게 달라요. 저는 약간 노력형 사람. 노력을 하고 주의와 집중과 인지가 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탁 무슨 정보를 탁 주면 제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관심 있는 정보는 한번 탁 들어 절대 안 까먹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는 정보는 백날 얘기해도 이렇게 딱 흘려듣는 스타일이에요. 텍스트도 똑같아요. 텍스트도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강한 뭐가 딱 있으면 딱 읽었을 때 그 단어들 싹 오면서 머릿속에 절대 안 까먹거든요. 근데 전혀 관련 없는 정보, 예를 들면 저희 아들 가정통신문 이런 거, 저는 그런 학부모가 될 줄 몰랐거든요. 왜 학부모들 문해력 심각하다 막 이러는데 제가 학부모 문해력 심각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똑같은 텍스트를 읽더라도 저한테는 그게 확 안 와닿고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면 안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렇게 제가 좀 재수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옆에서 누가 이렇게 흘리고 지나가는 얘기도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해요. 진짜 싫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대화를 할 맛이 안 나겠죠. 디테일함이 엄청 살아있어요. 용어, 사람 이름, 그리고 연애 초 때는 좀 오해를 좀 많이 했던 게 사람 얼굴을 되게 기억을 많이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그 복면가왕을 한창 이렇게 봤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노래하시는 분들 말고 심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앉아 계시는 패널들. 저는 그 사람들 김구라 말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왜냐면 저한테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노래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패널들 얼굴은 저한테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바가 뭐야. 이게 저한테는 그게 강약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복면가왕에 저 복면이 누구냐, 저 목소리가 누구야 이러면 저는 막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누구 나왔는지는 저한테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똑같이 보고 그 사람들까지 다 본 거죠.
근데 어느 날 무슨 아이돌이 나오는데 여자 아이돌이 막 나와서 하는데 뭐 쟤 뭔데 나와? 쟤 뭔데? 쟤 유명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혼초에. 근데 걔잖아. 복면가왕에 나오는 누구 뭐 무슨 그룹의 누구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아이돌 좋아했어? 아이돌 취향이었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대화가. 근데 아니 같이 봤잖아. 근데 만약에 그게 남자 아이돌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반응 안 했을 텐데 여자 아이돌인 거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많이 나오잖아.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난 처음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대화가. 근데 이제 남편은 뭐 맨날 나와 얘 뭐 어디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어디도 나온대요. 근데 그 정보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관심 있으면 걔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아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은 그냥 근데 사실 저랑 다 같이 본 거예요. 다 같이 본 거라서 이제 나중에 할 말은 없었고 이제는 이제 오래 사니까 이제 진짜 그렇구나. 남자 배우들이나 남자 아이돌도 너무 잘 알더라고요. 저는 이제 남자 아이돌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 부모님이 야 너는 무슨 아이돌들 다 똑같이 생긴 애들 뭐 어떻게 구분하냐? 아 문희준은 노란색 머리고 이렇게 구분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그랬을 때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이돌들이 관심이 없어서였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고 싶던 얘기 뭐냐면 심지어 그런데 글도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혼자 얘기하다가 막 다른 얘기 할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도 성향과 습관의 차이가 그렇게 무서운 게 저는 그러한 성향이니까 저랑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런 용어들이나 단어들이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관심 없는 소재의 지문이거나 거기에 애착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학 소재의 지문이 싫거나 난 역사 지문이 싫어, 철학이 싫어 하면 사실 대부분은 나랑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분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소재가 재미가 없고 그냥 벅차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한참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는 나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막 혼자서 그랬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막 정말 삶이란 무엇이, 이성이란 무엇이 이러니까 철학 지문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가 재밌냐면 과학 지문이 너무 재밌어요. 질병과 관련된 거. 아 정말로. 저 진짜로 막 비타민 D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렇지 비타민 D를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골다공증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골다공증 그래 골다공증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러면서 나의 관계가 있는 정보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막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라고 드는 그런 단어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골다공증 이게 확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골다공증이 뭐 할머니만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셨기 때문에 원래 또 뼈, 근 이런 거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와 관련 있는 정보다. 내가 내 삶과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다.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면 이 용어들이 훨씬 더 살아있게 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정보를 나한테 필요 있게 뭔가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하는 정보들 여러분들 너무 기억 잘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누구랑 친구랑 만나는데 맛집 정보 검색하면 그렇게나 예민들 하시잖아요. 맛집 막 보면서 막 이거 판단도 해. 비판적 사고도 하시잖아요. 이건 분명히 돈을 받고 소정의 돈을 원고료를 받고 쓴 돈이야 라든지 아니 이거 보면서 이거 정보들 가지고 가격 가지고도 비교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능동적 사고를 하시잖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먹을 음식과 관련된 거니까 나와 관련된 거니까 하지만 과학 지문이나 역사 지문이나 나랑 조금 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정보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어떤 친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눈으로만 바른다. 좋은 표현 아니지만 눈으로만 이렇게 싹 바르는 수준으로 그렇게 글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키워드라면 오늘 키워드 얘기 많이 하니까 머릿속에 콕콕 집어넣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첫 단락을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엄청 졸고 계신데 힘내세요. 첫 단락을 읽고 이럴 때는 읽어야 돼. 읽고 제가 질문을 쭉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요 줄 갈게요. 자,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강하게 탁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갑니다. 시작할게요. 여기 첫 친구부터 어떤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죠? 첫 단락에? 성체장 줄기세포. 뒤에 있는 친구. 상피세포. 눈치 보지 마세요. 내 생각에 그게 중요하면 중요한 거니까. 자, 뒤에 있는 분. 분화. 좋습니다. 또? 성체장 줄기세포. 또? 그렇죠. 성체장 줄기세포. 또? 마지막 친구. 상피세포.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성체장 줄기세포죠. 성체장 줄기세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피세포. 그러니까 이제 분화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제가 아까 이제 특정 용어들을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 단락에서 향해 가는 문장이 첫 단락에서 마지막 문장이었잖아요. 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의 독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보면 소낭의 성체장 줄기세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 판네스 세포를 비롯한 주변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 지속적으로 자신과 동일한 성체장 줄기세포를 복제하거나, 그러면 성체장 줄기세포를 복제하는 것 주체가 얘죠. 소낭의 성체장 줄기세포가 자기와 동일한 것을 복제하는 거죠. 그럼 주체가 얘예요. 분화하는 것도 주체가 얘죠. 소낭의 성체장 줄기세포가 상피세포로 분화하는 거죠. 그 두 과정이 있어서 주체는 결국 소낭의 성체장 줄기세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장 줄기세포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단락이 딱 끝났을 때 무조건 그래서 소낭의 성체장 줄기세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이 나왔구나. 그리고 둘 중에서 뒤에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면 뒤에 부분에서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가져가면 유리하겠죠. 성체장 줄기세포가 상피세포로 분화하는구나. 결국엔 얘가 끝 지점이잖아요. 상피세포. 그러면 소낭의 성체장 줄기세포를 메모라이징 한 사람은 이 문장 왔을 때 상피세포도 하나 더 넣어주면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에 가야 되니까 상피세포까지 가져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성체장 줄기세포. 소낭의라고 했으니까 이게 수식을 받는 게 성체장 줄기세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체장 줄기세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 단락, 첫 단락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 두 가지에서 복제이냐 분화이냐, 분화가 더 중요하네 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뭐로 분화하는지까지 메모라이징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체장 줄기세포, 상피세포 이거 메모라이징 못하나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못 놀 거야. 너무 많아. 너무 구체적이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성체장 줄기세포에 대한 단어에 한번 깊숙하게 훅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훅 한번 빠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단락에서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시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범주와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일단 첫 단락에서부터 그 힌트를 줘요. 이미 복제이냐 분화이냐 두 가지 범주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출제자는. 그러니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과 그 다음 단락을 읽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범주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범주 두 개 나올 것 같은데 범주 어딨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범주들을 제시할 땐 지금처럼 5월 A이거나 B 혹은 A와 B 나오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 A이거나 B 혹은 A와 B 혹은 A 반면에 B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죠. 그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의 범주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범주가 그래서 어디 나오죠?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별표를 해주시고
앞에서 설명한 바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WNT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뭐 돌연변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죠.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이 마지막 문장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A이거나 A와 B 혹은 A 반면에 B라는 형태로 범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와 달리가 그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이와 달리. 두 가지의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WNT 신호 전달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불활성화되는 경우 요렇게 나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조건이 나오면 요렇게 괄호 표시해서 꺽쇠 처리를 해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뭐뭐하면이라든지 뭐뭐인 경우, 뭐뭐일 때, 조건, 뭐뭐인 상황, 뭐뭐이면 이럴 때 그럼 지금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긴 겁니다. WNT의 신호 전달이 활성화되는 거와 불활성화되는 경우. 근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이게 제일 끝판왕이라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제가 있었고 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활성화가 있고 불활성화 있었어요. 얘를 친절하게 연결해주면 쉬운 지문인데 추론형은 이걸 친절하게 절대 연결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문을 읽어가면서 이거이니 니네가 판단해봐 이게 출제자의 의도거든요. 근데 여기까지에서는 뭐가 연결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알 수 없는 게 정상. 그래서 이 복제와 분화, 활성화, 불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두 가지의 범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 부분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우니까 잠시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락 한번 크게 읽으면서 한번 범주 찾아보세요. 범주. 어디로 끊으면 될까요? 이제 보이죠? 어디로 끊으면 돼요? 그렇죠. 이와는 달리. 요렇게. 그럼 요게 앞에가 하나의 범주인 거고 뒤에가 하나의 범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뭔가 여기 하나의 범주가 앞에 있는 복제 분화와 연결되고 활성화, 불활성화랑 연결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럼 범주명을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때가 나옵니다. 경우랑 마찬가지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러면 WNT 분비세포의 주변 세포가 WNT의 자극을 받지 않아요. 자극을 안 받아요. 활성화에 가까울까요? 불활성화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불활성화에 가깝죠. 일단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어요. 예측 자체가 꼭 읽을 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확인만 자꾸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 정보는 수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부분 한번 볼게요. 이와는 달리 WNT 분비세포의 주변에 있는 세포의 표면에 WNT 수용체에 WNT가 결합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결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아예 자극도 안 받는 거니까 뒤에 있는 게 활성화의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지금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마지막 단락도 그러면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크겠죠. 한번 쪼개보세요, 여러분들. 어디로 나누면 될까요? 여기 반면에를 중심으로 앞과 뒤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범주를 또 확인해보세요. 범주명.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조건문이 나옵니다. 판네스 세포에 가장 인접한 성체장 줄기세포가 WNT를 인식하면 이 되는 거고, 반면에를 따지면 이번에는 인접한 게 아니라 판네스 세포에서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뭔가 이 두 가지가 또 쪼개지니까 이게 앞에랑 또 연결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근데 뒤에가 뭐로 끝나요? 분화로 끝나요.
결국에는 이 앞에 있었던 범주들을 쭉 연결을 해야 이 정보들이 분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었던 범주들에는 분화인지 복제인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럼 연결시킬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연결할 만한 키워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거겠죠. 그게 출제자의 의도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요걸 향해 가는 겁니다. 분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랑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전 달러 자극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결합하는 경우 이 둘 중에 무엇이 분화일까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죠. 분명히 그걸 연결해 줄 만한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분화라는 범주랑 이 단락에 있는 두 가지 1번, 2번 범주랑 어떤 게 연결되죠?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들어보죠. 1번이다. 2번이다. 오, 정답은 1번이죠. 뭐를 통해서? 뭐의 농도? 그렇죠. 카테닌. 카테닌의 농도가 낮죠. 카테닌의 농도가 낮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보세요. 낮은 농도의 카테닌. 그럼 그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낮은 농도의 카테닌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화 관련된 범주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또 여기에서 연결되면 되는 거죠. 그럼 거시적인 틀을 내가 장악했다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단락에서 분화라는 것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나치게 불활성화되는 경우랑 연결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WNT 분비세포의 주변 세포가 WNT의 자극을 받지 않을 때 그거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단락에서 판네스 세포랑 멀어지면 이라는 범주와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분화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끝판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이 추론형 중에 끝판왕, 가장 어려운 지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문. 이거 이상으로 어렵기 쉽지 않습니다. 리트도 마찬가지고 피셋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어려울 수 없어요. 추론형에서. 이렇게 명시화하지 않으면서 범주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알게 되면 처음부터 이 범주들이 계속 두 개들로 쪼개지는 글이라는 것, 그런 쪼개지는 순간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꾸 연결하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첫 단락 마지막에 복제냐 분화냐라고 물어보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도 뭐야 이게 복제라는 거야 분화라는 거야 복제라는 거야 분화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유지가 됐었어야 돼요. 그랬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을 못 하셨더라도 지금 일단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문 읽을 때 첫 번째 복제냐 분화냐가 궁금했는지, 두 번째 범주들을 단락별로 두 개로 나눠서 처리했는지, 계속 두 개로 나눠지고 있음만 인지했어도 감각이 선 거예요. 왜냐면 범주라는 게 많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아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구조가. 그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 포인트를 잘 잡았는지. 우리가 지금 낮은 농도의 카테닌을 얘기했는데 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연결된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는데 사실 지금 그 단락에서 자극을 받지 않을 때와 그 다음에 활성화되는 경우 이 그 단락 내에서 비교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교를 잘한 친구들이라면 낮은 농도인지 높은 농도인지 비교 포인트를 잡았을 거고 그 단락 내의 핵심 키워드예요. 걔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맨 마지막 단락에서 복제인이 분화인이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 키워드로 그 단락을 연결해 준 게 출제자의 의도인 거거든요. 아무거나 가지고 단락을 연결해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 포인트를 그 단락 내에서 잘 잡은 친구들이라면 높은 농도인지 낮은 농도인지 그거를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를 내가 안 봤다고 하면 그 두 개의 범주를 비교하면서 독해하는 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리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사실 시간은 끝났지만 그 의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문제 2번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을 유도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거를 출제자의 의도, 우리 피셋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기억과 범주가 다른 것은 이겠죠. 기억과 범주가 다른 게 도대체 뭐냐? 이 얘기겠죠. 기억은 분화인데 그럼 분화가 아니라 복제와 관련된 속성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선택지의 의도 자체가. 근데 답이 된 선택지 2번 한번 보세요. 활성을 억제하는 거, 그 용어도 어려워. GSK, 3 베타, 알파 뭐예요. 어쨌든 얘가 억제된대요. 근데 얘는 분화가 아니라 복제되는 거죠. 이와는 달리 하면서 GSK3 베타의 활성이 억제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범주와 속성이 다른 것을 물어보는 선택지의 의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충분히 피셋에서도 추론형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선택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는 끝판왕이지만 선택지의 원리는 피셋에서 지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지문이 어려운 건 맞아요. 제가 계속 끝판왕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반복해서 이 거시적인 틀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문이 어려우면요, 학생들이 이게 어려웠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지문 독해를 포기하는데, 오히려 수험 독해에 능한 친구들은 이게 어려우니까 여기로 확 전환해버려요. 거시적인 틀, 단락 간의 연결. 그래야지만 선택지의 의도와 원리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유형이 사실 추론형에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지문이 안 읽힌다라고 생각했을 때 막 엄하게 막 자꾸 막 문장 독해만 하지 말고, 거시적인 틀을 사실 아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건지, 그거를 여부를 점검하고 내가 글을 리뷰를 할 방향을 결정을 지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쵸? 네. 대표적인 두 지문 유형을 살펴본 거예요. 철학과 그 다음에 과학 소재의 지문을 받고, 그 밑에 있는 지문은 뭐겠어요? 비슷한 유형이니까 제가 묶어놨겠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혹은 오늘 너무 힘드니까 내일이더라도 주말에라도, 근데 너무 그 텀을 오래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오늘 식사하시고 바로 보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이 부분이 틀이 선생님 유사해서 났다는데 뭐가 유사한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사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거.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가면 안 좋아요. 왜냐면 지금 수업 중간중간 들었을 때, 아하,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이게 또 오래되면 그냥 또 다 항상 총체적 난국처럼만 느껴지니까, 제일 나를 뼈아프게 했던, 내가 제일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거, 반복적으로 느껴졌던 거, 그거를 하나만 잡아서, 너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체화가 덜 되고요. 하나만 탁 잡아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한 달 이상, 2달까지 쭉 그 포인트만 의식하면서 독해를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타기출을 하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의 단점,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노출이 많이 되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고, 조금 더 내가 깊이 있는 독해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기출 보는 거를 두려워하시지 마시되, 대신 우리가 어쨌든 피셋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프리스텝까지 들었고, 또 이제 스텝 1까지 들었으면 그 어느 정도 틀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타기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부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금이 벌써 이제 9월이 되니까 월별로 무슨 공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추석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래서 사실 9월 달까지는 뭐가 끝나야 되냐면, 기출에 대한 확인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기출. 그러니까
리트를 준비하면 조금 이 월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계는 동일합니다. 일단 우선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피셋의 시험의 틀을 수업이 아닌 나의 눈과 나의 머리로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이 아니라, 복습은 당연히 되어야 되고 수업 내용도 직접 내가 우리 기출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되어 있네. 답이 되는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핵심으로 되고 있네. 이런 원리가 이렇게 되고 있네. 배운 거를 써먹으면서 직접 기출에다 적용을 해보는 단계가 9월에는 끝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작년에 그걸 했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선택지에 대한 공부를 훨씬 더 무게를 두면서 한 번쯤 5개년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출 분석한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니까 나는 기출 분석했어가 아니라 새롭게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월부터는 타기출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확인이었다면 새로운 곳에 자꾸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때까지 못 끝내면 어떡하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씩 적은 양이라도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나중에 기출만 하고 시험장 가거든요. 기출만 분석하다가 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출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새로운 지문을 자꾸 보고 어려운 지문을 자꾸 보면서 막 긴장하면서 읽고 생각하고 막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실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기출이든 아니면 수험 지문이든 만약에 뭐 나한테 모의고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병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너무 뒤로 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빨리 낯선 지문들을 자꾸 보면서 적응을 하고 또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읽고 있고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를 자꾸 경험을 하고 빨리 매를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험생들은 무섭거든요. 점수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꾸 안 봐요,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걸 내가 읽었다. 새로운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배웠던 것들을 활용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매 맞는 거를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이 모의고사는 꼭 최근 거일 필요는 없어요. 옛날 것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거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봤던 거 다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든 타기출이든 계속 10월과 11월에는 반복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11월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약점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기출 안에서도 특정 문제 유형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논증 안에서도 세분화할 수 있고 독해 안에서도 세분화할 수 있고 세분화가 가능해져요. 이때는. 모의고사도 풀어봤고 기출도 타기출도 풀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가지고 해야 돼요? 기출을 반복해서 보면서 미친 듯이 씹어 먹어야 돼요. 저는 이제 기출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안 만나도 제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께 계속 지도해드리고 클리닉해드리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번에 그래도 잘 보셨어요. 7급 그래서 결국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 꽤 오래 저랑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성실하니까 당연히 열심히 기출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빈칸이 자꾸 약하다고 하길래 이렇게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봤대요. 여러 번 봤대요. 그래서 잘했나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켰어요. 자, 해봐. 이 빈칸 어떻게 하는지 어찌 해서 2번이 정답인지 말씀해 보세요. 중간에 자꾸 뚝뚝 끊기는 거예요. 말로 했을 때 끊긴다? 사고는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랑 완벽하게 그 사고 과정을 내 것으로 입히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사고 과정을 다 타이핑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해설서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만의. 그래서 이 친구가 빈칸 문제를 15개인가 하셨어요. 그러면 타이핑하면 되나요?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물론 이제 제가 거기 조금 수정을 해드렸죠. 좀 틀린 부분이나 불필요한 것들 삭제를 좀 하고.
그거를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외우라 그랬어요. 이건 외워져요. 왜냐? 자기 언어로 썼으니까. 다른 사람의 해설서는 여러분들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완벽하게 왔어요. 빈칸이 뭐예요? 엄청 잘 봤죠. 이번에 90점 넘었는데. 네.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잔실수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유형을 풀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반복한다고 해서 내가 그 기출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완벽하게 그 사고 과정을 내 것으로 입혔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 빈칸이 자꾸 틀리고 주장 강화 약화도 자꾸 틀리고 이러면 그 문제 씹어 먹어야 돼요. 뭐 씹어 먹는 수준은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씹어 먹는 수준은 내가 기계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사고의 과정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약점 체크에 들어가서 12월 달부터는 모의고사를 많이 돌리면서 그때그때 그 모의고사에 나오는 특정 나의 오류들이 있어요. 꼭 문제 유형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때 되면. 이상한 습관들도 다 하나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12월에 잡아야 되고 이때는 생활 습관도 잡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여기에서는 맞춰줘야 돼요. 12월부터는 들어가야지 세팅이 돼요. 근데 막 1, 2월 가서 그제서야 지금부터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고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몸의 시계는 아주 정직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완벽하게 세팅해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점심을 먹을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공부와 관련된 내 몸의 세팅이 들어가야 되고 이 몸의 세팅은 건강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프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위한 나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정신 관리도 필요합니다. 정신적 관리. 우울하거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다음에 집중 안 되는 거. 이런 거 미리 다 케어해 주셔야 돼요. 12월 전까지 한의원도 다니고 병원, 이건 저한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전문가한테 해결을 해서 와야 됩니다. 이때 가서 선생님 저 손목 나갔어요. 이때 와서 허리 아파요. 이때 와서 불안장애 생겼어요. 하면 안 돼요. 요때는 이때 가서 병원 가서 약 먹고 해도 그게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12월 전까지는 내 건강 상태도 잘 체크를 하셨다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우리 수험생들 비염녀들이 많거든요. 비염, 프로 비염녀들이 많아요. 비염이 최악이에요, 언어에.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염은 언어의 최악이고 비염 있는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건 저의 데이터입니다. 저만의 데이터. 그러니까 비염너들은 내가 그걸 가기 위해서 뭐 병원 가고 하는 것도 시험 공부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 열심히 다니면서 고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염 막 있는데 막 그거 들고서 시험장 가지 말고 최대한 그거를 고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언어이해 리트 준비하는 친구 둘한테 엄청 잔소리해서 병원 가, 이비인후과 가, 막 이러면서 막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여학생이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그 언어이해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그 점수 때만 나와도 충분하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거 하나로 집중력, 몰입도, 그다음에 떨리는 게 없어졌대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비염을 고쳤는데 시험장에서 떨리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력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시험장에서 떨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정신력만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체 건강, 몸 건강 이게 결국 정신을 만들기도 하니까 꼭 12월 달까지는 그것까지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뭔가 갑자기 새로운 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제가 백문특강 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할 뻔했어. 스텝 2가 다음 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스텝 2는 여전히 온라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라이브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여기 오신 분들 할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문자로 갔다고 하고 사전 신청을 안 하고 오늘 오신 분은 오늘 학원의 홈페이지에 1:1 문의를 남기시면 아마 다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스텝 2 강의 그리고 또 기쁜 얘기는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소수 집중 수업.
수업이 생깁니다. 9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스텝 2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우선으로 하실 수 있는, 등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소수 집중 수업도 참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리트를 준비하거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블로그에 그들을 위한 수업이 또 올라가요. 소수 집중 수업을. 그러니까 애써서 이렇게 신림동 오실 필요는 없고, 이게 구분되어서 되어 있으니까 피셋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소수 집중 수업 관심이 있으시면 스텝 2를 수강을 하시면 아마 우선 접수 기회가 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적인 두 지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각종 잔소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지쳐서 빨리 보내드리고 싶네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랑 온라인에서 뵙든 아니면 또 오프라인에서 뵙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소식을 좀 알려주시고,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또 그거에 맞게 수업을 좀 더 반영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을 좀 더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문들에서 혼자 풀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카카오톡 채널 이런 거에다가 질문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